다정낭독.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지음 1부 1장 가난에 짓눌린 청년의 답사. 이 챕터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으로 다락방에서 나와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다를 사전 답사하고 술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7월 초 유난히 더운 저녁이었다. 한 청년이 S 골목 다락방에서 나와 K 다리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치 망설이기라도 하듯 발걸음이 느렸다. 계단에서 하숙집 주인 여자를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청년이 사는 다락방은 5층짜리 건물 꼭대기, 다락 바로 밑에 있었다. 방이라기보다는 벽장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하숙집 주인은 그 아래층에 살고 있었는데 청년이 드나들 때마다 반드시 그 여자의 부엌 앞을 지나쳐야 했다. 부엌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청년은 묘한 두려움을 느꼈다. 역겨움과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 하숙비가 밀려 있었다. 그 여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건 그가 비겁하거나 비굴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다만 요즘 들어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이 서 있었다. 어떤 병적인 과민함, 우울증 직전의 상태. 그는 스스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어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하숙집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다. 가난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이상하게도 이제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숙집 주인이 어떤 짓을 해도 진짜 공포 같은 건 없었다. 문제는 다른 것이었다. 계단에서 붙잡혀 끝없이 이어지는 잡담을 들어야 하는 것. 밀린 방세의 독촉과 협박과 불평을 견뎌야 하는 것. 그리고 빠져나갈 핑계를 궁리하고 꾸며대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 그것만은 도저히 못 참겠다. 차라리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내려가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오는 게 훨씬 낫다. 하지만 이날 저녁 거리로 나서자마자 그 두려움이 선명하게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저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이런 사소한 것에 겁을 먹다니. 청년은 쓴 웃음을 지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모든 것은 인간들의 손에 달렸는데 다들 겁장이라서 그걸 흘려보내는 거야. 이건 공리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고 싶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 새로운 말을 내뱉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아, 또 이렇게 쓸데없이 떠들고 있어. 떠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떠드는 건지. 지난 한 달 동안 굴석에 털어박혀 뭘 했나 공상만 했지. 지금 거기 왜 가는 거야? 내가 정말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일까? 진짜가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달래는 환상일 뿐이야. 장난감 같은 거야. 그래, 아마 그냥 장난이겠지. 거리는 끔찍하게 더웠다. 숨이 막히는 공기, 부산스러운 사람들, 도처에 쌓인 회 반죽과 벽돌과 먼지, 그리고 그 독특한 페테르부르크의 여름 냄새. 여름에도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그 냄새를.
이 모든 것이 이미 한껏 긴장해 있는 청년의 신경을 더욱 갉아댔다. 주변에는 술집이 유난히 많았다. 평일인데도 취한 남자들이 끊임없이 마주쳤다. 그것이 이 거리의 음산한 풍경을 완성했다. 청년의 섬세한 얼굴에 잠깐 깊은 혐오의 빛이 스쳤다. 그는 꽤 잘생긴 청년이었다. 보통보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에 짙고 아름다운 눈과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생각도 없는 멍한 상태에 빠졌다. 주변을 보지도 보려 하지도 않음을 걸었다. 이따금 혼자 중얼거렸다. 혼잣말하는 버릇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뒤엉키고 기운이 없다는 걸 느꼈다. 이틀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옷차림은 처참했다. 검소한 차림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이런 누더기를 입고 거리에 나오기는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동네라면 아무리 남루한 행색이라도 눈길을 끄지 않는다. 건초시장 근처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상인이며 노동자며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좁은 골목에 넘쳤다. 아무리 기이한 외모라도 놀랄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청년의 마음속에는 쌓이고 쌓인 쓰라림과 자기 멸시가 가득했다. 젊음에서 오는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누더기는 항상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나 옛 동기를 만날 때는 달랐다. 그런 만남 자체가 싫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였다. 커다란 진마차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가는 만취한 남자가 청년에게 소리를 쳤다. 야! 이 독일놈 모자쟁이! 고함이 허공을 갈랐다. 청년은 멈춰서서 자기 모자를 손으로 잡았다. 손이 떨렸다. 그건 진머만 상점에서 산 키가 큰 원통형 중절모였다. 오래 써서 녹이 쓸고 찢기고 얼룩진, 챙도 없고 한쪽으로 찌그러진 괴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를 덮친 건 수치심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것이었다.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럼 그렇지. 청년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 모자가 제일 최악이야. 이런 사소한 것 하나가, 이렇게 하찮은 디테일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어. 이 모자가 너무 눈에 띄어. 우스꽝스러우니까 더 눈에 띄는 거야. 이런 차림에는 아무 낡은 헝겊 모자 같은 걸 써야 해. 그런데 이런 귀괴한 물건을 쓰고 있으니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없잖아. 100m 밖에서도 보일 거야. 사람들 기억에 남겠지? 그게 단서가 돼. 이 일에는 최대한 눈에 안 띄어야 해. 사소한 것들이 다 망가뜨린다고. 목적지까지는 멀지 않았다. 자기 하숙집 문에서 거기까지 몇 걸음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정확히 730보. 한 번은 공상에 빠진 채 직접 세어봤다. 그때는 그 공상을 믿지 않았다. 그저 끔찍하고도 대담한 상상으로 자신을 자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는 그것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무력함을 비웃는 독백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끔찍한 꿈을 실행 가능한 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자신은 아직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저 예행 연습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흥분은 점점 커졌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신경이 떨렸다.
청년은 큰 집 앞에 섰다. 한쪽으로는 운하를, 반대쪽으로는 거리를 내다보는 집이었다. 이 집은 작은 방들로 나뉘어 쇠를 놓고 있었다. 재봉사, 자물쇠공, 요리사, 갖가지 독일인들, 이래저래 먹고 사는 여자들, 하급 관리들, 온갖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2개의 출입문과 2개의 앞마당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문지기만도 서너 명이 됐다. 청년은 그들 중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게 반가웠다. 오른쪽 문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 계단을 올랐다. 뒤쪽 계단이었다. 어둡고 좁았지만 이미 익숙한 곳이었다. 청년은 이 어둠이 좋았다. 이런 어둠 속에서라면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 알아보기 힘들었다. 지금 이 정도로 무서운데 만약에 정말로 하게 된다면 어떨까? 4층에 올랐을 때 청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바로 여기에서 발길이 막혔다. 짐꾼들이 어느 방에서 가구를 나르고 있었다. 그 방은 어느 독일인 하급 관리가 살았던 곳이었는데 이사를 가는 모양이었다. 그 말은 2층에서 이제 남은 사람은 노파 1명뿐이라는 뜻이었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 청년은 속으로 생각하며 노파의 방 초인종을 눌렀다. 종소리가 가늘게 울렸다. 구리가 아니라 양철로 만든 것 같은 소리. 이런 허름한 방들의 초인종은 다 그런 소리가 났다. 전에 들었던 그 소리를 잊고 있었는데 그 묘한 울림이 이제 무언가를 선명하게 떠오르게 했다. 청년은 몸을 떨었다. 신경이 이미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잠시 후 문이 가느다랗게 열렸다. 어둠 사이로 작고 날카로운 눈이 청년을 뚫어지게 살폈다. 층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게 보이자 노파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문을 열었다. 청년은 어두운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조그만 부엌과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마주보고 서서 캐묻는 눈길로 바라봤다. 60쯤 된 자그마하고 쪼그라든 노파였다. 눈빛은 날카롭고 심술구졌고 코도 뾰족했다.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수건도 없이 드러나 있었다. 마르고 긴 목은 닭다리처럼 생겼고 거기에 낡은 플란넬 천이 둘러져 있었다. 이 더위에도 노파의 어깨에는 노르스름하게 베랜 너덜너덜한 털 케이프가 걸쳐져 있었다. 기침과 신음소리가 연신 새어나왔다. 청년이 어떤 눈길로 노파를 바라봤던 모양인지 노파의 눈이 다시 의혹으로 번졌다. 학생 라스콜니프입니다. 한 달 전에 왔던 사람이요. 청년은 서둘러 말하며 가볍게 인사를 했다.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떠올린 것이었다. 기억하죠. 잘 기억해요. 노파가 뚜렷하게 말했다. 눈은 여전히 청년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또 같은 일로 왔습니다. 라스콜니노프가 말을 이었다. 노파의 경계심에 조금 당황이 숨겨 있었다. 원래 저런 사람인가? 지난번에 미처 몰랐던 건가? 하는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노파는 잠깐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켜서서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청년이 들어선 작은 방은 벽에 노란 벽지가 발려 있었다.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과 모슬린 커튼이 있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을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도 햇빛이 이렇게 비추겠지? 라스콜니노프의 머릿속을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이었다. 그는 빠르게 방 안을 훑으며 배치를 기억하려고 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가구는 모두 낡은 황색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등받이가 크게 구부러진 소파, 그 앞에 타원형 탁자, 창문 사이에 거울이 달린 화장대, 벽을 따라 의자들, 그리고 2~3마리를 든 독일풍 소녀 그림 2~3점이 노란 넥자에 걸려 있었다. 구석에는 작은 성상 앞에 불이 켜져 있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마루와 가구가 반짝반짝 닦여 있었다. 어디 하나 먼지 한 톨 없었다. 리자베타가 청소를 하는군. 청년은 생각했다. 이렇게 깔끔한 건 심술궂은 늙은 과부들 집에서나 볼 수 있지. 라스콜리노프는 또 생각하며 옆방으로 이어진 문 위에 무명 커튼을 힐끔 쳐다봤다. 그 너머에 노파의 침대와 서랍장이 있었다.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방이었다. 이 2개의 방이 집 전부였다. 무슨 일이요? 노파가 딱딱하게 물었다.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청년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맡길 게 있어서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낡은 은시계를 꺼냈다. 뒷면에 지구본 무늬가 새겨진 구식 납작한 시계였다. 줄은 강철 줄이었다. 저번 것의 기한이 지났어요. 그제로 한 달이 됐죠. 이자를 한 달치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든 당장 팔든 그건 내 마음이에요, 손님. 이 시계 알료나 이바노브나 얼마나 주실 수 있어요? 별 볼일 없는 물건을 가져오셨네. 지난번 반지는 루블 반이면 새 것을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2루블이나 드렸잖아요. 4루블만 주세요. 꼭 되찾아 갈게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곧 돈이 생길 거예요. 루블 반에 선이자 내시면 드리죠. 루블 반이요? 청년이 소리쳤다. 마음대로 하세요. 노파는 시계를 돌려주었다. 청년은 시계를 받아들고 화가 치밀었다. 나가려다가 멈췄다. 달리 갈 곳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목적도 있었다. 네, 주세요. 청년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노파는 주머니를 뒤지며 커튼 뒤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라스코니노프는 방 한가운데 혼자 서서 귀를 세웠다. 서랍 잠금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제일 위 서랍이겠군. 그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열쇠는 오른쪽 주머니에, 강철 고리에 묶인 한 묶음, 그 중에 유달리 크고 홈이 깊게 파인 열쇠가 하나 있었지. 그건 저 서랍 열쇠는 아니야. 그렇다면 다른 장롱이나 금고가 있다는 거야. 알아둬야 할 사실이지. 금고 열쇠는 꼭 저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런데 이 짓이 얼마나 비천한가. 노파가 돌아왔다. 자, 들으세요. 루블당 한 달에 10코페이카 이자를 받으니까 루블 반이면 선이자가 15코페이카예요. 그리고 지난번 빌려드린 2루블에 대한 이자 20코페이카도 선이자로 받아야 돼요. 합해서 35코페이카. 그러면 드릴 돈은 루블하고 15코페이카예요. 여기 루블하고 15코페이카밖에 안 돼요? 그게 맞아요. 청년은 더 따지지 않고 돈을 받았다. 노파를 바라보면서 서둘러 떠나려 하지 않았다. 뭔가 더 말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스스로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이틀 안에 또 뭔가 가져올게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값어치 있는 거예요. 은으로 된 담뱃값인데요. 친구한테서 찾아오면 그는 말꼬리를 흐렸다.
그때 가서 얘기하죠, 손님.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항상 혼자 계시나요? 여동생은 같이 안 사세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묻는 척 복도로 나서며 물었다. 그건 당신이 알 일이 아니에요, 손님. 아, 별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구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라스콜리노프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두세 번 갑자기 멈춰 섰다. 무언가 불현듯 그를 덮친 것처럼. 거리로 나왔을 때 그는 외쳤다. 맙소사, 이 얼마나 역겨운 짓인가. 내가 정말로 아니야, 이건 헛소리야. 말도 안 돼.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대체 이런 끔찍한 생각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지? 내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건가? 더럽고 역겹고 역겨워. 한 달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니. 말로는 어떤 탄식으로도 그 동요를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노파를 찾아가는 길에서부터 이미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역겨움은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너무 선명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술 취한 사람처럼 길거리를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도 의식하지 못했다. 한 블록을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둘러보니 어느새 술집 앞에 서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취한 남자 둘이 서로 욕을 하며 부축하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생각할 것도 없이 라스콜리노프는 그 계단으로 내려갔다. 술집에 들어간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갑자기 어지럽고 타는 듯한 갈증이 왔다. 차가운 맥주가 마시고 싶었다. 갑작스러운 기운 빠짐은 굶주린 탓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어둡고 지저분한 구석, 끈적거리는 작은 탁자에 앉아 맥주를 주문했다. 첫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바로 조금 나아졌다. 생각이 맑아졌다. 전부 다 헛소리야. 그는 희망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몸이 안 좋은 거야. 맥주 한 잔, 마른 빵 한 조각. 이것만 있으면 뇌가 다시 돌아가고 마음이 맑아지고 의지가 단단해지지. 채, 정말 별거 아니었네. 하지만 그렇게 비웃으면서도 청년은 어느새 얼굴이 환해져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술집 안을 다정하게 둘러봤다. 그러면서도 이 홀가분한 기분 역시 정상이 아니라는 희미한 예감이 동시에 들었다. 그 시간 술집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아까 계단에서 마주쳤던 2명의 취한 남자는 이미 나갔고 콘서티나를 든 여자와 5명쯤 되는 패거리도 동시에 나가버렸다. 조용하고 한산해졌다. 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취기는 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작공 하나가 맥주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덩치 크고 뚱뚱한 남자가 있었다. 회색 수염에 짧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는 몹시 취해 벤치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다. 이따금 잠에서 깨면 2 팔을 쫙 벌리고 상체를 흔들면서 손가락을 탁탁 튕기며 뭔가를 중얼거렸다. 어떤 노랫가락을 떠올리려는 것 같았다. 그 아내를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네. 그 아내를 1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네. 그러다가 다시 깨어나서는 시장 거리를 걷다가 예전에 알던 그녀를 만났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화답하지 않았다. 옆에 있는 조용한 손님은 오히려 그 모든 행동을 적대감과 불신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또 다른 손님도 있었다. 전직 하급 관리처럼 보이는 사내였는데 혼자 떨어져 앉아 이따금 맥주잔을 홀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역시 뭔가
동요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정낭독